1970년대 카라카스의 거리에는 최신형 승용차들이 빈틈없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 백화점 쉐린도 안에는 파리에서 직수입한 명품 가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살사 음악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레스토랑마다 스테이크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진담처럼 통용될 만큼 이 나라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수출 대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고,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뉴욕이라 불리며 전 세계 이민자들이 기회를 찾아 몰려드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거리에 서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서 여인들이 멍하니 서 있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의 손은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습니다. 한때 황금빛으로 빛나던 볼리바르 화폐는 이제 휴지보다도 가치가 없어서 길바닥에 나둥글고,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물가가 475%나 폭등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103달러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는 1970년대 전성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수치입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묻혀있는 이 축복받은 땅에서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극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가난한 자들의 영웅이 되었지만 결국 나라를 병들게 만든 우고 차베스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병든 나라를 완전한 시체로 만들어버린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2026년 1월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몰락의 연대기를 한 장면씩 펼쳐보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해에 빨간 베레모를 쓴 전직 군인 한 명이 대통령권에 입성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는 기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웠고, 가난에 찢든 국민들은 그를 구세주처럼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집권 초기 그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약속했고, 실제로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빈민가의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훌륭한 지도자 같지만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새어나갔느냐에 있습니다. 차베스는 국가 경제의 젖줄인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민간 석유 회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국유화했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과 코노코필립스의 자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국영 석유 회사인 페데베에스와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유전을 관리하고 원유를 정제하던 숙련된 기술자 18,000여 명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석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차베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정치적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던 석유 산업의 심장에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황과 타르 함량이 높은 초종지류여서 고급 정제 기술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데, 기술자들을 모조리 내쫓았으니 생산량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차베스에게는 행운이라 할 만한 시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초호황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니 생산량이 줄어도 수입은 넘쳐났고, 차베스는 이 돈을 시설 재투자나 산업 다각화에 쓰는 대신 전국 복지 예산으로 퍼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농업과 제조업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식량조차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그가 후계자로 지목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처럼 카리스마도 없었고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스승을 충실하게 따랐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에게 있었던 행운이 마두로에게는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출의 96%를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에게 유가 폭락은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이미 비대해진 복지 지출을 줄이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마두로는 경제학 교과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부족한 돈을 인쇄기로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화폐 가치는 곤두박질 쳤고 2018년 물가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13만 %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제 1,000원이던 빵 한 개가 오늘은 13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계란 한 판을 사려면 지폐를 수레에 실어서 가져가야 했고 실제로 지폐 무게를 재서 값을 치르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텅 비어갔고 국민들은 약국에서 기본적인 해열제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흰생아용 침대가 부족해가 태어난 아기들이 종이 상자 안에 누워 있었고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베스가 자랑하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유령처럼 사라졌고 의사와 교수와 기술자 같은 고학력 인재 10명 중 1명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등진 사람의 수는 79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20%에서 30%에 해당하는 21세기 최악의 난민 사태입니다. 콜롬비아 국경에는 매일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돈이 없는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 너머에서 성매매를 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아이를 먹일 수 없어 고아원 앞에 아기를 놓고 사라지는 부모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첨상 속에서 마두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터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금가루가 뿌려진 스테이크를 먹으며 시간을 피우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국민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야당이 2015년 총선에서 17년 만에 승리했지만 마두로는 대법원을 앞세워 당선된 의원 3명의 등원을 막아버리더니 2017년에는 야당의 대선 참여 자체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선거를 무력화하고 반대파를 감옥에 보내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린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의 기술을 빌려 조국 카드라는 전자감시 시스템까지 만들었는데 이 카드가 없으면 배급을 받을 수 없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식량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밥을 인질로 삼아 독재를 유지한 것이고 이것은 21세기에 벌어진 가장 야만적인 통치 방식 중 하나입니다. 2024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마두로 정권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 속에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곤살레스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스페인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명령했고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여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생포한 뒤 베네수엘라 밖으로 압송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회색 운동복 차림에 눈이 가려진 마두로의 사진을 공개하며 대규모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선언했고 마두로는 마약 밀매 공모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7년간 베네수엘라를 지배한 차베스와 마두로의 포퓰리즘 시대는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폐허가 된 나라가 하루아침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가 경제를 회복하는데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던 이 나라의 이야기는 자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처절한 교훈입니다. 석유라는 거대한 부가 투명한 제도와 견제하는 권력 구조 없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베네수엘라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풍요 속에서 시작된 탐욕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이 싹을 틈을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뼈아픈 역사만큼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